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는 휴식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등 저희 부서에서 제일 성실했습니다. 상사인 제가 보기엔 파업하시는 성실한 직원이 아닙니다. 원고는 업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업무량이 타 직원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번 휴가 신청서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보복은 아니었나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대리인은 피고의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상 이번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보입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무용 확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산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WNW사는 악성 고객의 불만 사항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때문에 3년을 회사에 헌신한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저는 제 아이 튼튼이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의 지속된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해행위로서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정신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엄마를 때렸어요.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걸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아이가 하는 만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피고인은 이미 살인 계획을 세웠고 그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남편의 집안을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설사 정당방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박한 처지를 참작하셔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당방위 그래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팀 봉일천 고등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네, 단체 인사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만 우리 일단 인사 먼저 할까요? 자,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자, 구호 있으면 구호하면 되고요. 차렷, 공수, 대래. 안녕하세요. 우리는 위너슈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지금 살짝 사인이 안 맞아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대표. 자, 우리 대표한테 간단한 인터뷰는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하는데 며칠 정도 걸렸나요? 저희가 대본하는 것만 대본만 따지면 3달인데 연기 연습만 따지면 3주를 했습니다. 연기 연습 3주에 대본은 3달. 과연 연습한 만큼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애들이 다들 워낙 밝은 애들이라 실수 안 한다면 다 할 것 같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형사모의재판 첫 번째 팀인데요. 우리 심사분들 자리에 착석하시고 나면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손 앞으로 모아주시고, 자, 오후 시간 첫 시작을 알리는 만큼 힘차게 시작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 둘,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당방위 그래도 되는가? 정당방위 형사부문. 관련 용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와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며 사건 정황에 따라 형의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0시 40분 여자의 집 근처 편의점 CCTV에 그 주변을 서성이며 초조해하는 후드 집업에 모자를 눌러 쓴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0시 50분 위태로운 도망 생활을 시작한 여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관 쪽 침대 베개 밑에 칼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남자가 집 문을 구슬듯이 세차게 두들겼고 여자는 그 기세에 눌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시경 남자가 협박조로 여자에게 다시 재결합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1시 5분경 여자는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화난 남자는 폭언과 함께 여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는다. 여자는 남자의 폭력이 무서워 주방 쪽으로 도망갑니다. 1시 10분경 무차별한 폭력으로 인해 여자는 곧 힘이 빠지고 지쳐있을 때 남자는 여자를 침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였고 이에 거부하는 여자를 폭행합니다. 1시 15분경 무자비한 폭행에도 여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남자는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여자의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1시 20분경 상처를 입은 여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이에 반격하여 침대에 준비해 놓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찌릅니다. 1시 25분에 30분경 남편은 직사하고 여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고 깊은 상처를 입은 여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주요 쟁점 피고인의 고의성에 따라 상해치사죄인가 살인죄인가,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정황에 따라 정당방해인가 과잉방해인가,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인가. 검사 측 증거자료, 증거는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에 사용된 칼, 국립과학수사원의 자료, 피해자 친구의 진술조서, 증인은 피해자 직장 동료인 서지우입니다. 변호인 측 증거자료, 증거는 피고인에 의한 상흔사진, 범죄심리학자 소견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구급대원의 진술조서, 경찰의 진술조서, 신고 목록, 증인은 피고인의 친구 문희슬, 유리양을 상담한 심리상담가 맹구 박사, 추가된 증거는 카드 명세서, 협박 메시지, 동영상, 유리의 그림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2015 고압 이사 3호 피고인 김수지에 대한 상해치사죄 사건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하였습니까? 예, 변호인 짱아 변호사, 피고인 김수지 출석했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였습니까? 예, 검사 철수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숙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수지, 주민등록번호는 850412-207153, 주소는 서울시 사라구 5호동 12번지 따란딴 빌라 1동 302호입니다. 저는 식당 종업원입니다. 피고인은 공판 전에 공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검사는 기소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 김수지는 2015년 4월 15일 새벽 1시경 서울 사라구 5호동 12번지 따란따비라 1동 301호에서 재결합을 요구하며 달려드는 피해자 박훈에게 미리 앙심을 품고 침대에 준비해 놓았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건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지속된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해 행위로서 정당 방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다른 의견 없습니까?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저를 침대로 끌고 갔어요. 그때 전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은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장을 입증할 증인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 범행에 사용된 칼, 피해자 시신의 상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원의 자료, 피해자 친구의 이유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전 직장 동료인 서지우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모두 채택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폭력에 의한 상흔 사진과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범죄 심리학자 및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사건 현장에 왔던 경찰과 구급대원의 각 소견, 진술조서, 그리고 사건 현장의 사진, 그리고
피고인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경찰에 신고했던 목록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친구인 문희술과 피고인의 자녀인 유리양을 상담한 심리상담가 맹구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측의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이상으로 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7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 고압 2435 피고인 김수지의 상해치사체 사건에 대해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서지우, 문희슬, 맹구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네. 증인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지우 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입니까? 82101520066613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남보라시 파란동 노란아파트 204호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빨간그룹 마케팅부 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슬 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입니까? 811017-2004417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남보라시 파란동 노란빌라 301호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미용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맹구 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입니까? 800-204-104721호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남보라시 초록동 초록마을 608호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심리상담가입니다. 증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사항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형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서지우를 먼저 신문하겠으니 나머지 증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증인 서지우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검사께서 먼저 신문하세요. 증인, 피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박훈이와 저는 같은 직장 부서 동료입니다. 회사에서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조용하고 내성적이긴 했지만 자기 맡은 일은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같은 직장 부서 사람들과도 잘 지냈고요.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회사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매너도 아주 좋았고 친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회사에서 친하다 한들 서로의 가정사를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피해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 있나요? 자신의 업무를 볼 때 자기가 맡은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자주 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화를 심하게 냈죠. 다니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잘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잘린 사람들끼리 다 같이 사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도 많이 했어요. 다만 회사는 그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을 뿐이죠. 맞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밀었던 회사에 잘리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던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본래부터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치료받게 했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람을 죽인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로 친했습니까? 항상 회사에서 같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제가 가장 친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피해자와의 갈등 없었습니까? 간혹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게 화를 내곤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저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었어요. 증인은 피해자를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이 있나요? 그는 회사 회식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거를 더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증인을 피해자로 회사 내에서만 만난 것이고 밖에서 그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회사 내에서와 밖에서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해자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집에서 아내와 자식에게 폭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즉 증인은 피해자가 평소 어떤 취미가 있는지, 퇴근 후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피해자를 너무 좋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과도하게 몰아세움으로써 증인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호인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은 피해자가 정리해고 당한 뒤 저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해자와 회사 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서지우 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한 상태인지도 몰랐으며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증언을 100% 신임할 수 없고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증언이 본 재판에 쓰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문리수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먼저 변호인이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서로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결혼 전에는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녔는데 결혼 후에는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이 부부를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결혼 전에 한 2번 정도 같이 만났어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같이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여인들과 다름없이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수지가 이제야 제대로 제 짝을 찾았나 보다 했죠. 수지는 평소에 싹싹하고 상냥하며 오지랖게 넓은 친구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좀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자기 표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래서 전 둘이 선생연분이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는 결혼을 며칠 앞두고 만났는데 저 둘의 사이가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저희들의 술상이나 밥상에서 분위기를 띄우며 추대했던 수지가 힘도 없고 말도 없이 조용히 있더니 눈치를 보면서 몸이 안 좋다고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급하게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저는 그때 수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에 꽃만 꽂으면 딱 그런 여자 같은 차림을 하고 뒤를 수시로 살피며 엄청 불안했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그이가 무서워서 못 도망간다며 엉엉 울었죠.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걸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날 친구분과 만났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얘기할게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간만에 만났는데 자기는 이혼 준비 중이고 현재 모초에 숨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데 그동안 남편이 실직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정신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자세히 들었는데 정말 왜 이제까지 이혼 안 하고 그러고 사는지 물어보니까 수지는 그냥 피 웃으면서 너도 결혼하고 애 낳아봐라 그러더군요. 근데 그때 남편의 무서운 모습이 떠올랐는지 턱을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끝마쳤어요.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냐고 물어보니까 신고했었어.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일을 데려갔어. 난 그러면 그이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라며 오열을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남편의 지속된 폭행과 폭언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남편의 지속된 폭행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긴 상처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증인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걸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증인 맹구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먼저 변호인이 신문하세요. 맹구 박사님은 신문하기 전 잠시 증거자료로서 유리양의 심리 상태를 직접 상담한 동영상을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유리야, 선생님이 유리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선생님 좀 봐줄래? 유리는 아빠랑 집에 있을 때 어땠어? 아빠가 싫어? 네. 왜 싫은지 말해줄 수 있겠니? 더 이상 아빠가 유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선생님이 약속할게. 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도 마구마구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렇구나. 유리가 많이 속상했겠다.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하셨니? 엄마는 항상 저를 감싸시면서 잘못됐다 비셨어요. 저에게는 화장실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니? 아빠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엄마를 때렸어요. 그럴 때 유리의 마음은 어땠어? 그냥 괴물이 아빠를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고인의 평소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고 유리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가 마치 아주 나쁜 폭력만 행사하는 조폭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유리양에게 유료 신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은 증거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각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세요. 맹구 박사님,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폭력에 노출된 피고인과 유리는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폭행과 폭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그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하면 그때까지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지만 이 두 사람은 피해자가 무서워 속으로 묻어두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된 피고인과 유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해서 매맞고 폭행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행동하기 힘들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당시의 유리의 심리 상태를 보다 더 잘 알기 위해 유리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구 박사님, 이 그림의 심리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집안에는 아이와 엄마만이 있고 아빠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빠만이 집 밖에 있다는 것은 아빠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신과 엄마를 괴롭히고 때리는 나쁜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아빠는 이 가정에 없는 낯선 이방인이며 폭군이란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들은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산다는 것, 즉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지옥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멤버서님, 이런 가정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모두 살인을 저지르곤 하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이것을 봐주십시오. 이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누군가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집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도망가시지 않았던 거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친정 친구들도 남편이 무서워서 저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이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저를 숨겨주거나 보호해주면 모조리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남편의 피고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뜻입니까? 검사는 지금 피고인 의도신문하고 있습니다. 검사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남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피고인은 이미 살인 계획을 세웠고 그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남편의 집안을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남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난 뒤 전 남편과 대화로 해결하고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답니다. 믿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잘 참고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까? 저는 한부모 가정 자랐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열고 홀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셨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아빠 없는 아이라고 매일 놀려대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꼭 참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겠지. 남편은 툭하면 저에게 돈 달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 나가서 며칠씩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을 주지 못하는 날엔 눈이 뒤집혀 저와 아이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걸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아이에게 하는 만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결심했고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찾아오기 전까지 우린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했을 때 왜 도망치거나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이 이웃들이 다칠까 봐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몇 번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을 안 남편은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저를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더 심해져서 아이에게도 이어지게 됐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다면 증인은 왜 침대에 칼을 숨기신 것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폭력과 폭행을 당해서 눈을 뜨고 있을 때 잠을 잘 때도 누군가가 저를 때리고 폭행하는 것 같아 칼을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잠깐이나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촬영한 사진입니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은 피고인은 심리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잠자리 근처에 두었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칩니다. 변호인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예, 재판장님. 첫 번째, 피고인 김수진은 남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리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채 집안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폭력성을 잘 알고 있기에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지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김수진은 일일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뜻은 피고인이 이미 남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침대와 현관에 숨겨둔 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번에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피고인이 미리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칼솜씨는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의 칼솜씨였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공포감으로 인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켜 무의식적으로 칼을 휘두었다는 말에는 더더욱 동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청객 여러분, 요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자세도 바꾸고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그들에게 해결 방안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흔히 길에서나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주부가 가정폭력에 썰리는 피해자가 되었다가 폭력 남편을 죽인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와 숨어 지냈는데 남편이 그녀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시작되었고 이걸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 잡혀 머리채를 붙잡히고 휘둘리며 그가 가해로 상해를 가했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칼을 빼서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칼에 맞아 쓰러지자 피고인 김수진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 후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면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문을 두드렸을 때 112에 신고를 하지 왜 안 했느냐고 하지만 예전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녀의 신고는 묵살되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어떻게 다시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집의 현관과 침대에 칼을 숨긴 이유는 남편을 살해할 목적이 아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놓아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부적을 사서 붙이는 것처럼 그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면 굳이 피고인의 집에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아이도 있었는데.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억압 심리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 방위를 주장하며 설사 정당 방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박한 처지를 참작하시어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8월 12일 오전 10시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 고압 2435 피고인 김수지에 대한 상해치사죄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판단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인가? 둘째,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인가? 아닌 피고인의 행동이 과잉방위에 해당되는가? 셋째,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는가입니다. 첫째, 살인죄, 상해치사죄에 대해 말하자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11년 동안의 결혼 생활 중에 분명히 기회가 존재했을 것이나 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칼을 숨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쳐들어와 부엌 가위로 피고인을 찌르고 협박했다는 점에서 그 순간 피고인이 반격을 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에 인정된다. 둘째,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공격당했고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으며 이웃 주민의 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웃 주민의 전화와 메시지로 피해자가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현관과 침대에 칼을 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하긴 했으나 피고인의 상처로 보았을 때 생명에 위급한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당황 등 특별한 정황으로 인해 정도를 초과하였으므로 과잉방위로서 형량의 감경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본다. 셋째,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는 이야기는 피고인은 11년 동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감정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피고인의 자녀의 심리마저도 불안정했다고 분석한 심리학자의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점들에서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자 한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칼을 잡고 휘둘렀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로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피고인의 자녀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과 장량 감형을 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1항에 의거하여 집행을 3년간 유예합니다. 본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오늘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송달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것으로 본 법원의 판결을 마칩니다. 네, 이상으로 형사 모의 재판 첫 번째 팀 우리 봉일청 고등학교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겠는데요.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에 첫 번째로 시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잘 봤습니다. 먼저 그 검사 쪽은 기소한 게 무슨 죄로 기소한 거죠? 저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런데 살인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우선 피고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살인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비교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은 검사가 기소한 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했던 게 변호인 측 증거 자료가 검찰 측 증거 자료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변호인 측 증거 자료에 보면은 참고인 진술 조서라든지 사건 현장 사진, 경찰관, 경찰의 112 신고 내역, 통화 내역 이런 게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자료를 어떻게 입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제출을 하신 거예요? 피고인의 상황을 더 잘 풀어내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작성되는 서류고요. 일반적으로 재판하기 전에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에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증거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피고인 측보다 수사기관 검찰 측에서 제출하는 증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걸 증거 목록이란 형태로 매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다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체증 절차라고 하는데요. 인부를 거쳐서 동의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증인 신청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좀 빠져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오시고 심리상담 선생님 나오시고 동영상하고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재판정에서 현출이 됐는데 피고인 측에서 그 동영상이나 그림에 대해서도 증거로 제출을 하신 건가요? 네. 네, 대본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던데. 처음에 언급을 하는데 증인 신청만 하면서 증인 신청 과정에서 증인 네. 신분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러한 증거들은 그 영상에 찍힌 유리라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영상물로 현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유리가 법정에 나와서 이 영상에 나온 말이 본인이 한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나라 이제 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물이나 그림 같은 거를 증거물로 제출을 할 것이면 처음부터 재판 시작할 때 증거 체증 절차에서 증거 신청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내용이 좀 감동적이어서요. 중간에 좀 너무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관계 확정을 하신 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그 피고인이 지금 복부를 칼로 찔렀다고 했는데 한 번 찔러서 죽은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찔러서 이렇게 쓰러진 다음에 수회 찔러서 죽은 건가요? 한 번 찔렀어요. 한 번 찔렀는데 죽은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정당방위하고 관련해서 지금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난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이제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들이 이제 예전에도 있었고, 근데 그 법원에서 실제 판단을 할 때 과잉방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는 이것처럼 위난이 급박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당해왔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그 피고인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때 과잉방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허벅지 폭력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이었고 허벅지를 심하게 칼로 찔러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본에 보면. 그리고 만약 1회 찔러서 쓰러진 상태에서 계속 찔렀다면 그게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1회 찔러서 바로 즉사를 했다면 그 위난의 현재성에 기한 정당방위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안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저희 심사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은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지 맞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변호인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변호사는 지금 뭐라고 했는 거니? 변호인은
피해자한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그냥 정당 행위다, 정당 방위다라고 지금 했는데 상해를 인정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정당 방위가 되면 무죄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상해 치사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데 전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데 상해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법원에서는. 저는 정당 방위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공격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상해를 가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정당 방위가 되면은 이게 전체가 무죄가 나와야 될 사안 같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실제 뭐 형사 재판을 실제 경험하고 실제 해봐야지 좀 더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론적으로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실제적으로 재판 운영하는 과정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뭐 시사성 있는 문제였고 뭐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자, 단체 인사 후에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모일까요? 네, 무대 중앙으로 처음 인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인사하고 그리고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판사복과 검사복 입은 친구는 형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54조 제257조에 의해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진화. 증인은 평소에 피고를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아니 괴롭히긴 뭘 괴롭혀요. 장난이었다니까. 피해자는 머리 왼쪽에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였고 거의 정면에서 병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완두하고 저희를 떼어 놓으셨고 이제 훈계를 하려고 하셨는데 완두가 욱해가지고 그냥 피해자분을 친 거라니까요. 아니요, 절대로요. 완두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사람을 더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에 누가 가해자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